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 정치농장 노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정말 염사연 씨 말씀대로 지금 좀 날이 굉장히 많이 급작스럽게 겨울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인가요? 제가 잠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700만이 넘어가는 걸로 관람객 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미주 전역에서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미주 전역에서도 영화 관람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대도시에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는 어저께 보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는 뭐 요번 주에 내리려고 계획했었나 봐요. 근데 AMC에서 다음 주까지 계속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오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내일부터 지금 영화 개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지금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저희 동네란?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지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희님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울의 봄이 우리나라에서 네. 흥행하고 있다는. 한국 방송에서 너무 좋은 영화다, 꼭 봐라, 막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친구 중에 한 명은, 미리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고 가면 더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보내줬는데, 저는 영화가 뭘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미리 공부 안 하고 갔어요. 뭐 예전에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만 갖고. 근데 영화가 꽤 긴 영화인데, 진짜 짧게 느껴졌고요. 아주 긴박하게 그게 할까? 그렇게 이틀 안에 모든 게 결정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인데, 긴 시간을 했는데도 너무너무 짧게 느껴졌고요. 보면서, 진짜 막 욕하고 싶은 생각. 내가 어렸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냥 군인이 대통령이 됐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물론 나중에 가서 광주에서 학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진실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욕심을 갖고 나라를 망치려고 들었다는 그걸 알게 돼서 되게 좀 그게 충격이었고, 좀 다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12.12 사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처음에는 그렇게 불렸었어요. 1979년 12월 12일에 그 대한민국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의 멤버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육군 사관학교 11기 출신들이 군을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군부 정권인 5공화국의 시작이었고,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2 사태라고 불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거쳐서 반정부 쿠데타, 곧 내란으로 정의되어서 12.12 군사 반란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던 그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사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시해로,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 시해로 인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아닌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 계엄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그 일부 계엄을 선포를 하면 국방장관한테 그 군 통제권이 간대요. 원래는 대통령이 가져야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국방장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면 그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굉장히 철저한 그 원칙주의자고, 그래도 되게 좋은 정치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전두환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11기, 그 11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각 요소에 하나의 그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서로 누가 하나의 그 회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이 전두환이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 거기서도 여기까지 하죠, 나오는데, 여기까지. 네, 왜냐면 너무 길죠? 앞으로 보실 분들 재미없어지면 어떡해요? 네.
양희님. 네. 올러가. 죄송합니다. 네, 올러가. 근데 거기에 진짜 그 결론 하나만 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이제 아주 멋진 정우성이 나온 역할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태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장태환이라는 그 투스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중년이다. 굉장히 차분인 아, 그리고 예, 예. 항상 한국에는 역사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올바르고 자기 역할을 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담하면서도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모든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네. 들었습니다. 영화를 꼭 보셨으면 뭐 하는 그런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염사여 씨,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팟 프렌치가 나와서 그 민주계 사람들은 2024년 대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루두루 그 타드 프렌치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does Democrat think about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팟 프렌치 Well, time. well, Hi, how are hello you? there. How's it?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Long Oh, time no yeah, see. yeah.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o y'all say it?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Right? Yeah. Hopefully I 맞아요, said that 맞아요. right. Yeah. Awesome. Well, there is a dichotomy of thinking between the voters and th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is banking on a fact of history. History says, with the exception of one time, which is Donald Trump, that the incumbent should be able to win. As we have seen within the last 15 to 10 years, presidents have been able to serve 2 terms. So they are going off, most Democratic strategists are banking on the fact that history is going to play an important part in getting Biden reelected. However, Democratic voters see things differently. In a poll by, I want to say Siena poll and Pew polling suggests that 67% of Democrats, right, don't want him to be reelected because they fear his age and vitality will let them down. Because he is right now at 78, one of the oldest presidents. And then when he becomes president, he will be 82 years old, making him the absolute oldest president. And every time people do see President Biden, it looks like he has some gaffes here and there, right? 네, 지금까지 잠깐 설명해드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민주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춰봤을 때 트럼프가 한번 됐다가 재선에 실패하고 지금 또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민주계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그 바이든이 고령이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60, 70, 70%의 민주계 유권자들은 바이든을 후보로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how can you predict for next year? What will be best for Democrat voters? So here is the problem, all right? The Democrats are putting all their eggs in one basket. So there's not going to be a Democratic primary. President Biden is going to be the Democratic leader, right? They are putting out there. There's nobody else in the Democratic Party that they are going to allow to challenge him. Now, when you look at the progressive side, you have a few progressives that came out, right? We talked about Cornel West is going to run, right? And also Jake Uger, right, from the Young Turks said he is going to run. Right, so it'll be them 3 on the debate stage, which i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Okay, so look out. Now that's going to be some fireworks. Okay. 오케이. 민주계에서 바이든을 대신할 만한 후보는 없지만 진보 측에서 프로그레시브 쪽에서는 젊은 몇 후보들이 지금 한 3명의 정도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Yes. Now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man,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to see politically because
if President Trump, well, if former President Trump survives what's happening to him now, it's a good, strong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a real struggle, right, for the presidency. Could be a real struggle because I don't think Cornel West or Cenk Uygur is going to come close to Biden. I think people will choose ultimately Biden over them two. And then we will see a repeat between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e incumbent President So, Biden. yeah, there are many, many factors, but you think generally Biden will be the candidate and also Trump will be candidate. They will fight each other, right? Absolutely, because the one thing that we uphold about Donald Trump, nothing sticks to him. That's why they call him Teflon Don. All right. Nothing has been able to stick to him. So there's a good, strong possibility that even though he's been charged 98 criminal charges, that none of them would stick, or none of them would stick, would be detrimental to him, to his name being put on the presidential ballot. Okay, now we have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 already done. The coming primary in Iowa, etc. So Todd French will report those things, political event for our audience, right? Yes, I sure will. And before we go, there was one topic I wanted to touch on, especially in reference to a paper that I wrote a long time ago. I see Kim Jong-un, all right, of North Korea, all right, is imploring the North Korean women to have children because apparently the population in North Korea is shrinking, okay? And he was crying on TV. I found that very compelling. It seems like there are indeed drawbacks to being in an autocracy. Yeah.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한국,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Less babies. 그래가지고 어머니 날, Mother's Day, North Korean Mother's Day에 어머니들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담화를 하면서 그때 울었죠. 근데 지금 타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는 어머니 날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숭고한 희생을 하셨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는 거고, 지금 이 아기 베이비 문제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it was very interesting. Yeah, thank you for mentioning about that, Todd. Oh, yes. Thank you guys for having me. And I apologize. I've been so busy as of lately. And as you can see, I'm just now coming home. I had a doctor's appointment down at Fort Bragg, which is now Fort Liberty. I stopped and saw my father and wished him well. And now I'm on my way back home. So thank you guys for allowing me to come back on. All right, thank you. Good to see you and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to you guys too. And Annyeong. Bye.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Bye bye. Bye. 네, 미스터 프렌치 아주 오랜만에 나와서 아주 뭐 좋은 이야기들, 그 민주당계 쪽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런 생각들을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양희님. 네. 저는 그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탈당을 했다가 결국 뭐 거의 20년이 다 돼서 결국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고, 그분이 그러니까 예전에 저만 해도 좀 한결같이 그냥 변함없는 좋은 정치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냥 욕심 많은 자기의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보여져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준석도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고, 뭐 그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재명만 안 되면 지금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좋아하지 않든 정치색이 다르든 그래도 좀 국민의 얘기를 들어주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분이 신당을 정말 만들어서 나간다면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으로 저만 해도 그러면은 다시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그동안 좋게 가졌던 그런 느낌마저 다 잃게 될 것 같아요. 음, 염소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대표의 전 대표죠? 네, 저는 그 처음부터 계속 바랐던 것은 민주당이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서로 그 문제들을 풀고 단합을 해서 일치된 모습으로 이제 그 검찰 독재를 막는 길을 가고자 원했지만 상황 보니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따가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도 하겠지만 정치 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신당 창당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넓게.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서로 민주당 그러면 의견도 나누고 좀 그 국민의힘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토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분당을 하고 신당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저는 그 내부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옴으로써 이제 12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제 분열과 누구랑도 분열도 되고 누구랑도 합치기도 하고 분열과 화합의 달이 아닌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각 당에서 험지 출마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윤핵관이니까 험지 가십시오. 이재명 씨 험지 가십시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전 고전 대통령도 그 부산에 한번 험지였는데 나간 적 있죠? 그 이야기 좀 네. 전해주시죠. 네. 내년 4월에 있을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큰 정당에서 지금 유럽 정치인들에게 현지 출마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어, 오늘 우리 정치 농장에서는 험지 출마라는 말이 유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1998 내용들은 노무현 사료관에서 가져왔습니다. 1998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로 출마한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가 13대 국회 이후 6년 만에 다시 의원 배치를 달았는데요. 정치 상황은 정치인 노무현을 그때의 정치 상황은 정치인 노무현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고 다시 국회의원이 됐지만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속에서 영호남 지역의 골이 굉장히 깊어갔고요. 국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영남 차별 정책으로 호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도망쳐서 피난처인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개인적 자책까지 보태줬고요. 결국 노무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차기 선거에서 부산 경남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려 1년이나 앞둔 시점이었고요. 당시 언론 반응은 한국일보 같은 경우 1999년 2월 10일자에 나타난 내용인데 국민의힘 노무현 부총재가 9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를 떠나 부산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 지역주의의 도전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의 부산 출마 선언에 높은 평가를 보냈다. 노 부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회견을 갖고 종로는 정치인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지역구라고 아쉬움을 내비친 뒤 그러나 지역 감정 심화를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갈등은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면서 똑같은 사실도 지역을 오가면 흑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된다고 개탄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는 27,136표, 35.7%였어요. 그때 상대방 후보인 허태열 후보가 44,464표로 53.2%로 당선이 되었고요. 부산에서만 세 번째 낙선이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당시 부산의 17개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고요. 결국 지역 정서에 또 무너졌어요.
부산에서 노무현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자원봉사자들과 지지자들은 아쉬움과 비통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노무현 의원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아픔을 잊는 데는 시간이 약이겠지요. 또 털고 일어나야지요.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부산의 거리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무현은 부산을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낙선 인사를 다니는 노무현 의원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시 부산 총선 연대를 이끌던 송기인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수준을 다시 보여준 선거였다. 하지만 노무현의 도전은 사회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그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더 많은 노무현이 나아야 한다. 노무현이 자절히 남긴 여운은 길고 깊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댓글이 쏟아졌고요. 인터넷에서는 당선이 보장된 종로를 버리고 부산에 가서 다시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고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고 스타는 바로 낙선자 노무현이었습니다. 다음이 정말 인터넷을 달군 전국의 시민들은 그때 노무현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치인 노무현의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바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노무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저도 그때 노사모 제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 정치가 돌아가는 건 잘 몰랐지만 노사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청문회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바른 소리 하고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예,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험지 출마, 뭐 내가 할게, 너는 험지 출마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험지 출마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원래 시작됐는지 노무현 후보부터 이거를 좀 상기를 해서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의 그 험지 출마가 진짜 대의를 가지고 나를 정말로 희생하기 위해서 나가는 험지 출마인지 아니면 흉내 비슷하게 내고 겉으로는 험지 출마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다 챙기는 그런 건지 한번 그거를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한번 들춰보고자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잠깐 웃긴 얘기를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남에 보내려고 영남에 있는 그 중진 의원들을 모두 험지 출마하라고 다 내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영남 가면 무조건 당선되고 민주당은 호남 가면 무조건 당선되고 그런 것처럼 네, 그 험지가 바로 반대를 간다면 그게 험지가 아닐까요? 네. 반대되는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의 그 당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는 예, 진짜 나라를 그러니까 팔아먹어도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정말 그 우리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짜 희생할 때 그때 그게 이제 험지 출마고 그런 거지 뭐 흉내만 내고 남한테 떠밀려서 네. 하고 이해타산 계산하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험지 출마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네.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은 정말 진정한 험지 출마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미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서울의 봄, 영어 제목으로는 12:12 더 데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화관에 상영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가까운 영화관, 극장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